허성우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예. 저랑 좀 이 목소리가 겹쳐서 이 전화 인터뷰했던 묘미입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이 법무부 이 징계위원회가 계속됐습니다. 이 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예,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부의 징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이 현직 검찰총장의 문제를 갖고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최고수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해임이나 면직 같은 거,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또 절차상 문제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인 신문 문제라 이런 거 보면은 징계 사유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봤어요. 6개 법무부가 예시한 6개 혐의 중에.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기했던 6가지. 예. 6가지 사유 중에 어쨌든 3가지만 징계 사유가 되고 나머지 3가지는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걸 결정 났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아마 정치적 쟁점 하나는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 좀 여론을 반영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고심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정치권에서는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예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정직이 되더라도 한 5개월 이상 나올 수 있다. 5, 6개월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앞서 이제 3개 혐의 인정을 이제 허성우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재판부 문건 작성 등 4개 혐의가 인정이 됐고, 예.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묻지 않기로 한다. 불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징계위원회에 이 징계 사유는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징계를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큰 고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여론이 다분히 반영됐을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징계위원회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에 주목하기보다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또 조명을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내용을 좀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내용이 좀 사사시 공개가 된다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징계위원이 문제다. 이미 추 장관 라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또 그리고 충분히 이 문건을 보지 못했다. 이정화 검사가 삭제됐다고 이야기했다는 이 사찰 문건 자체를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제기되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으로부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뭔가 큰 왜곡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결국 징계위원회는 세간의 이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 중징계 쪽으로 갈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임 면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좀 무거워진 여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법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혐의를 보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유도 들어간 만큼 그만큼 여론도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잠시만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법무부가 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시했던 혐의가 6가지인데요. 6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그다음에 채널 A 사건 감찰, 그다음에 수사 방해, 이 정치적 중립 훼손, 요 4가지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허성우 이사장님, 정직 2개월은 이게 중징계인가요? 경징계인가요? 중징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좀 가벼운 징계라는 얘기죠, 예상보다. 네, 가벼운 건데, 그러나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예. 일단 상처는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공여지책의 결론이다. 예. 보면 마지못해서 결론을 내렸다. 뭐 아까 우리 배종찬 그 소장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여론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징계위원회가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헌정사의 길도 남을 것이고, 또 사법부에도 길이 남을 이런 여러 가지 참 사유가 되는데, 이제 불문으로 붙였던 아까 얘기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든가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 사유하지 않는 불문을 결정 내렸는데, 네. 사실 처음부터 이것을 징계 6가지 그 사유를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사유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징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이 뭐 대통령의 절차상 문제 지적이라든가 여론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 지금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데 공여지책의 결론을 내렸다. 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잘못 손을 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얘기를 그 취재진이 전해온 걸 보면 해임부터 정지 6개월, 4개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회의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정지 2개월이 된 걸 보면 상당히 또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조차도 좀 생략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는 과정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뭔가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 그 구성이라든가 최후 진술 문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다 언론에서 지금 아침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석연찮은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들이 보면 시원찮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적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뭔가를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또 반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징계위원회가 재판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부분은 징계위원회는 또 부당하고 또 추 장관의 어중을 받드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아주 선이고 또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하면 왜 최후 진술을 안 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위원회 자체에 이제 기준이 있고 또 규정이 있는 겁니다. 정한중 위원장이 이제 직무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찰기록 열람 등사, 심리기일 지정, 또 정인 신문권을 보장했고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만큼 충분했느냐는 것은 또 2차적인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측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또 여론도 있는 만큼 또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징계의 이 결정, 징계에 어떤 징계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누어졌었어요. 조금 전에 박경수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직 6개월을 이야기한 의원도 있었고 위원도 다들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임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날을 넘겨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하다. 또 이 불복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징계위원회 이 결정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이 청와대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개혁도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판단할 겁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과 공정성도 강조를 했던 대통령이고 또 임명권자로서 지금의 검찰개혁이 너무 피곤하다. 국민들도 답답하다. 여기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 측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추 장관도 좀 더 이런 과정 자체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중도층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예.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부담을 안든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또 윤석열 총장 쪽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러면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잠시만요. 이 사장님. 그럼 문 대통령이 그 정지 2개월의 이 징계를 더 완화시켜 줄 수도 있나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여보세요? 예. 예.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검찰이 기본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검찰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인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전에 그 배종찬 소장님께서 아주 잘 지적들을 했습니다만은 징계위원회 과정들이 보면은 하나도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절차상의 문제, 공정성, 중립성, 훼손 이런 것들이 뭔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수준에 딱 떨어지는 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번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와 또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제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워딩도 있었고요. 이 공수처 출범의 부분 일부에서 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만 권 의원은 오히려 공수처가 이 현 정권의 이 어떤 권력 농단, 이를테면 권력적인 의혹 이런 부분이 결국 덮이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공수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탄생한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결국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에서도 물론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나 조영 의원이 공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공처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견제해야 되는데 결국 야당에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야당의 비토권 이런 것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그러면 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 뭐냐.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입법, 행정, 사법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공수처가 과연 본래 목적대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야당이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시사평론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물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지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야당밖에 없는데 야당의 그 비토권까지도 없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앞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당 스스로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수처를 굳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수처의 필요 여부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돼서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야당에서는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해놓은 상태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그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죠. 그 공수처 위원 여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죠.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헌재에서 이런 결론을 빨리 내려주면은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봐요.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수처 출범. 그 우려는 이해되나 대안은 뭔가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중립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해왔다면 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제기돼 왔던 것은 이번의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징계 정지와 관련해서 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또 보완되어 왔더라면 그리고 고쳐져 왔더라면 누가 공수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외국에는 이 우리의 공수처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 비리 수사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우려보다는 무슨 대안이 있냐는 거죠. 야당에서도 여당의 대안보다 훨씬 더 나은 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왜 그 이야기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최근에도 이 스캔들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으면서도 이 살짝 한계를 넘지 않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라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상황. 과연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 이런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야말로 눈치를 안 보고 그동안 권력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물론 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적으로도 좀 보완을 돼야 될 부분이죠. 왜 완벽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것도 우리가 최초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 지금 공수처장 자체도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이 부분만 더 말씀드리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죠. 그래서 공수처장이 또 여당이나 또 법원 행정처에서 제안한 추천한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면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통해서 어떻게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진행 범위 내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무작정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출을 하는 건데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이 영원히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수처의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제가 것이죠. 제가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예, 짧게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공수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의미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도 운영 미숙을 해서 그게 국가청렴위원회를 들어가서 2005년도에 폐기가 되었어요. 2008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확보가 안 되면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역시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면은 정치적 중립이다. 이 얘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얘기 우리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어제 이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얘기 허송희 사장님께서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과거 이제 박근혜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과오에 대해서 네. 물론 공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대신 했는데 이 이제 사과가 이제 진정성이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사과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어요. 예. 진정성 이거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국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마 인적 쇄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인재 영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적 쇄신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과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과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 공감대를 아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인적 쇄신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 번 정도는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인적 쇄신으로 매진해서 어떤 그 비대위의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니겠나 저는. 예. 아무튼 뭐 뉴스가 쏟아지는 날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금 묻힌 느낌도 듭니다만 좀 여론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배종찬 소장님?
당연보다는 파격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은 자체 발광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 쏟아지는 악재 때문에 얻는 반사이익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로 가 있는 샤이 보수가 뭐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보다는 파격이라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 언제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비춰본다면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일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공들이기 이전, 호남 공들이기 수준이 아니라 더 파격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아까 혁성민 전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적 쇄신도 이게 좀 당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이 확장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사과의 성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졌구나. 정책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당이 정말 파격적으로 가니까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 실천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사장님한테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 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시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어떻게 볼까요?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홍준표 의원 어떻게 복당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홍준표 다 됐어. 의원은 다음 주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의원은 라이벌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좀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여론의 중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